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 10억 모으기 시리즈 4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현재 자산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갭을 메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방법, 소득을 늘리는 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몸값을 올리고 부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세 편의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그런 댓글을 봤어요. 아니 5년 전에 2억 원이던 집값이 벌써 지금 10억 원이 됐다. 너도 나도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상태인데 그게 무슨 큰 대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내 실력인가요? 이 2억 원의 집값이 10억 원으로 오른 게 심지어 현금화한 돈도 아니고 부동산 한 채에 묶여있는 돈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 내가 생활비를 최저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차곡차곡 시드를 모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몸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부동산 이외에 어떤 투자 수단이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시기에 집을 샀고 그 집이 10억 이상으로 오른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하락장이 오거나 조정장이 올 경우에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영상을 올리고 나면 부동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11억 5천만 원 가운데 부동산으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수익은 단 2억 7천입니다. 5년 전에 1억 5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순수하게 한 10억 원을 모았다고 했을 때 3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나머지 7억 원이 제 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외의 투자 수익으로 불린 자산인데요. 이 7억대 자산 중에서도 무려 한 5억 원 상당은 소득을 늘리고 차곡차곡 저축을 하면서 시드머니로 만든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 30대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 싱글인 분들은 현재 시드가 별로 없다. 이 작은 시드로 내가 투자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 몸값을 올리는데 주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대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제 월급이 200만 원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첫 연봉이 2,040만 원이었으니까 세후 월급으로 치면 16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두 번째 직장에서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요. 그때 후반 때 다녔던 이 신문사에서는 월급 23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1살 되던 시점에 1억 원 상당의 집을 경매로 날리고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약 5개월 정도 생활을 하다가 31살 때 연봉 한 3천만 원 초반을 주는 잡지사에 제가 에디터로 취업을 하게 돼요. 한 5개월 정도 쉬다가 일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일단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안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당시 집에서 회사까지의 그 왕복 거리가 한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막히는 날에는 왕복 3시간까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버스에 자리가 없다. 그럼 구두를 신고 이 손잡이 하나에 의지하면서 그 힘든 출퇴근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와,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당시 이제 모은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채 100만 원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왕복 3시간에 달하는 출퇴근 거리하며 도시락을 매일매일 싸고 다니면서 악착같이 아껴도 내가 결국에는 모을 수 있는 이 시드 자체가 너무 적은 이 현실을 이 고단한 생활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제가 취업한 지 이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부 남친이자 현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돼요. 기쁜 마음보다는 지금 내 처지에 지금 내 월급으로 내가 결혼을? 이런 생각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아끼는 것에만 내가 몰두를 할 수 없다. 몸값을 올리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이직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항상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수다로 그 시간을 채웠어요. 어느 순간은 그 이야기의 끝이 항상 회사에 대한 불만, 상사의 뒷담화, 아니면 이 안 좋은 환경에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되게 루저인 것처럼 항상 결론이 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웃고 있어도 나는 이 동료들과 이 처지가 같지 않잖아요. 나는 이미 집도 날리고 회사도 망하면서 진짜 인생의 바닥을 맛봤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땐가? 이미 20대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수다를 떠는 시간을 줄이고 점심은 20분 만에 빠르게 먹고 나머지 30분, 40분 가량을 공부를 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제가 이직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썼어요.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이력서랑 자소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어떤 채용 공고가 없는지 헤드헌팅 회사에도 이력서를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방 공립대를 나왔고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긴 했지만 딱히 대단한 커리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3개월 정도 됐을 때 한 헤드헌팅사로부터 한 증권사에 그 면접 제안을 받게 돼요. 다행히 1차에서 서류 합격이 되고 또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한 번의 이직으로 제 연봉이 1,500만 원 이상이 뛴 거예요. 와, 입사를 하고 제가 첫 월급을 받는데 그때의 충격이란 내가 도시락을 싸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동료들과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 매달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전보다는 100만 원 이상씩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 소득의 힘을 절감했어요. 증권사들은 보통 경력직을 전문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정규직처럼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대신 내 능력에 따라서 정규직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제 업무가 재테크나 경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담당을 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첫 업무가 네이버 경제앱을 켜서 거기에 우리의 콘텐츠가 노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콘텐츠가 픽업이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원래는 한 월 방문자가 한 6만 명 수준에 불과했던 블로그였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월 평균 100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블로그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딱 한 명한테 주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 연봉 협상이 됐을 때 제가 20% 넘게 연봉을 올렸었고 그 다음에도 연봉을 올리면서 3년 차가 됐을 때는 제 연봉이 6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회사 블로그만 키워주고 있지? 당시에 저는 이제 아무런 SNS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회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지? 내 개인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서 키워보면 좋겠다. 이때가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날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면서도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세상의 니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집함을 찾았더니 그럼 나는 재테크로 나를 이 시장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매달 가계부 결산한 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또 재테크나 경제 콘텐츠 포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블로그 이웃이 1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웃 수가 한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또 한 그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들어와요. 푼돈 재테크라는 책을 하나 출간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조금 잘 기획하고 써줄 에디터 역할을 좀 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이건 진짜 다시 없을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걸 덥석 물었죠. 또 첫 책을 내니까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방송 활동도 몇 번씩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출간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해 여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느덧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되었고요. 작년 연말부터는 가계부 강의를 시작했고 올 여름에는 스마트 스토어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24살에 첫 월급이 한 16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투자 소득을 제외하고 제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본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많이 벌 때는 1,5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월급이 한 10배 불어난 거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제가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장 안정적일 때가 다음 플랜을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회사의 업무도 배워야 되고 그 분위기도 익혀야 되고 또 첫 월급을 타고 났을 때는 소득이나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해보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고 안정되기 시작해요. 하루 8시간, 9시간을 업무에 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30분, 1시간 정도는 내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이럴 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냥 풀어져 버리면 지금처럼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내 운명을 회사가 쥐고 있는 거고요. 이 시기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본다.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본다거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중반에 책 2권을 썼는데요. 모두 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썼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책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임신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달 9개월, 10개월 차 됐을 때까지 쓰면서 탈고를 했던 책이에요. 구독자 100명이던 블로그를 10,000명으로 키웠던 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키웠던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월급쟁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걸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이 일이 나랑 맞지 않는다.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 창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고 그런 것들을 시작한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 것들을 오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제 경험상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회사 생활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 이후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2-3시간씩 시간을 내서 블로그를 하거나 책을 쓰고 집에서 못하면 회사에서 퇴근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그 어떤 회사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일찌감치 알았어요. 제가 증권사를 포함해서 총 6군데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중에 4군데 회사가 망했어요. 신문사 사라졌고요. 마케팅 회사, 인터넷 회사, 마지막 다녔던 잡지사까지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건 결국 회사가 아니라 내 능력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2019년 봄에 제가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육아휴직을 짧게 쓰고 바로 이제 복귀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복귀 일주일을 앞두고 회사에서 계약 연장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팀장님이 언제 출근하냐고 전화를 주실 만큼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인사팀에서 그걸 승인을 내주지 않았어요.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 인력은 없었거든요. 아무나 글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고과 1등을 받고 나를 대체할 인력이 없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냥 내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순간 정리대상 1순위구나. 그런데도 크게 당황스럽지 않았던 건 제가 가장 안정적일 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책이든 블로그든 강의든 방송 출연이든 이런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뚫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회사가 알아서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마인드로 그냥 살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팽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떡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회사한테 고맙더라고요. 내 스스로 회사를 이제 포기를 하기에는 안정적인 그 월급이 주는 달콤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참에 그냥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일을 하고 또 아이도 케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제가 봄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3개월 정도 준비한 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또 유튜브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가계부 강의를 열었고요. 강의를 또 6-7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뚫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작하지 않아요. 저의 원칙은 뭐냐면 주 수입원,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해서 시스템화 한 다음에 이게 안정화가 되면 여기에 쏟는 에너지와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처음에는 유튜브에 쏟는 시간이 100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유튜브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50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 나머지 50으로 새로운 것,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그럼 강의를 또 해요.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또 에너지가 한 20 정도가 남아요. 그럼 그걸로 쇼핑몰을 시작하고 지난 5년간 모든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확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직장인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난 지금 회사 생활 할 만하다, 여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비축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냥 집에 와서 의미 없이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나의 또 다른 부수입,
그게 내가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뚫는 데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만의 어떤 SNS 채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곳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맘먹으면 시간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니까 시간이 없죠. 뭔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에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정적이고 고요할 때 다음 플랜 B를 바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회는 수시로 온다. 고로 확률을 높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온대요.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직이 안 된대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너무 안 된대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근데 지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왜 당장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노력과 하늘의 운때가 맞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고 수시로 오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딱 맞춰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직을 해서 몸값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돌리고 뭔가를 해도 막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지금 중소기업 다니고 하니까 뭐 대단한 스펙도 아니고 안 되나 보다. 난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안 되나 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고쳐보고 아니면 자격증 같은 걸 좀 더 따서 내 스펙을 좀 더 보충해보고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마케팅이나 뭐 콘텐츠를 다루는 곳이나 홍보 쪽이다. 그러면 SNS 채널을 내가 키워가면서 내 또 다른 스펙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증권사에 입사를 했잖아요. 근데 면접까지 가서 최종 합격한 것은 딱 그때 한 번입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저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오느냐보다는 실제로 그 기회가 왔을 때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신의 영역이라면 그걸 이뤄가는 과정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증권사를 다닐 때도 물론 열심히 일도 했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금융 자격증 있죠. 그런 거는 전부 다 땄고요. 또 온라인 강의나 외부 뭐 강연가들 초청해가지고 뭐 강의를 여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또 주관하는 독서 모임 그런 것도 거의 웬만하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최대한 회사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내고 제 경험치로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당장 이직할 생각은 없었지만 주기적으로 구직 사이트에 제 자소서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또 헤드헌팅사에도 계속 이력서를 돌렸어요. 이 시장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부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유튜브 하니까, 너는 대기업 증권사 다녔으니까, 그리고 너는 책도 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떤 힘든 시간을 거쳤는지를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계부 강의를 하면 몇백만 원씩 버니까 돈 되게 편하게 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제가 이 가계부 강의를 열기까지 지난 3년, 4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계부 결산을 하고 리뷰를 하고 그런 관련한 콘텐츠를 쌓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보지 않아요. 유튜브 잘 돼서 부럽대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대요. 맞아요. 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출산하고 나서 붓기가 채 빠지지도 않은 상태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거. 당시에는 그 컷 편집이 뭔지도 몰라서 통으로 다 NG 없이 촬영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NG가 나면 다시 처음부터 찍고 또 NG 나면 처음부터 찍고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하지 말까? 이게 맞을까?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지만 그런 확률을 높이는 과정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낚아채는 동력이 된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인서울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저도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여기까지는 올 수 있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되는 이유를 찾으세요. 아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몸값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어떤 식으로 늘려갔는지 제 긴 서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제가 지난 4년,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왔는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오후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잠시만요.